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윤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질 높은 수면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뇌혈관이나 심장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자도 피곤한 수면의 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의 반복적인 폐쇄로 인해 호흡이 멈추거나 호흡이 감소하는 수면 호흡 장애를 말한다. 크게 폐쇄형과 중추형으로 구분하는데 중추형은 호흡을 담당하는 뇌 중추가 차단돼 나타나며 폐쇄형은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혀 나타나는데 수면 무호흡증의 90% 이상이 폐쇄형이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는 잠자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숨길이 폐쇄되거나 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증상입니다. 요즘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면 도중 반복적인 호흡 정지는 뇌와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며 치매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수면 무호흡증은 여전히 코골이 정도로 치부되며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인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먼저 어떤 질환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란 거는 자면서 숨을 쉴 때 숨길이 막혀서 숨을 잘 못 쉬는 현상입니다. 저호흡이나 무호흡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무호흡 같은 경우는 자는 동안에 숨이 막혔다, 거의 안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호흡이라는 거는 호흡량이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앞에 폐쇄성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보니까요. 이 수면 무호흡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숨을 쉬라고 계속 하긴 하지만 위에 상기도 쪽에 어떤 일정 부분이 좁아져 있거나 해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현상이고요. 네.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뇌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숨길은 열려 있는데도 숨을 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을 안 쉬는 현상입니다. 전체 수면 무호흡증의 대다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잠을 자다가 또 가족들이 코를 골다가 갑자기 호흡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참 당황하신 경험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유병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국내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한 40에서 70대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해 봤을 때 성인의 5에서 10% 정도에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또한 이제 보통 중년의 남성에서 그리고 또 비만한 사람에서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폐경되고 나면 좀 빈도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고혈압과 비슷하게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은 그 자체로 수면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수면 무호흡증을 포함한 전체 수면 장애 환자의 빈도수인데요.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령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또 많이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또 요즘 식생활이라든지 식습관 또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빈도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는 구강에 이제 편도선이 많이 크다든지, 또 목젖이 많이 처져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입안이 많이 좁아져 있다든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 비만하다 보니까 목이나 엉덩이 둘레가 많이 증가했다든지 그러면 네. 그 피 안에 연부 조직에 지방이 많이 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숨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또 혀가 좀 많이 두껍고 많이 큰 현상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얼굴 아래턱이 좀 많이 덜 발달되어 있다든지 또 이제 발달 부전으로 해서 많이 뒤로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숨길이 좁아져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면무호흡증이 더 악화되는 것은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보통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반드시 누워서 자다 보면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편도선이 좀 뒤로 좀 더 처지고 목젖도 더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숨길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코막힘이 심한 환자들에 있어서도 코가 많이 막히다 보면 구강호흡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턱이 좀 아래 뒤쪽으로 좀 약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길이 좁아져서 더 수면무호흡증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환자들에 있어서 잠을 잘 못 이루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자면 또 잘 잠을 이룬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그런 환자들도 있는데 수면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에서 자꾸 깨는 것도 있고 수면무호흡증도 더 큰 긴장도가 떨어져서 수면무호흡증이 더 많이 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뭐 근육 이완제라든지 진정제를 복용했을 경우에도 근육이 더 늘어져서 아무래도 좀 막히게 되는 게 있고 흡연, 비만 이런 게 다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막힘이라면 뭐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걸 앓는 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축농증, 비염이라든지 또 코 안에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증 이런 것에 있어서 코가 좀 막히다 보면 구강호흡 빈도가 높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수면무호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소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 쪽에 뭐 비염이라든지 아데노이드라든지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코막힘을 개선시켰을 때도 많이 이 수면무호흡증이 좀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성인들에 있어서는 비중격 망곡증이라든지 축농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리듬의 균형을 깨트릴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수면무호흡증으로 이제 보통 찾아오는 환자들의 이제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은 자도 피곤하다, 낮에 네. 많이 졸린다, 뭐 밥 먹고 나면 계속 졸린다든지 일하다가도 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운전하다가도 존다고 이렇게 빨간불에 서 있다 보면 계속 졸고 이런 사람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치료받고 좀 좋아진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의 또 특징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좀 뭐 두통이 있다든지 좀 제대로 못 잔 것 같다 이런 증상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늘상 피곤하다. 또 아무래도 낮에 좀 졸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이라든지 애들에 있어서는 학습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른들에 있어서는 업무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일부는 낮에 계속 일할 때 그 에너지 음료를 계속 마시지 못하면 잠을 계속 잠이 와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기억력 장애라든지 또 여성분들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우울증 있는 환자도 있고 또 남성들에 있어서는 뭐 심한 경우에 발기부전이라든지 뭐 혈관 질환 이런 것에 관련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야간의 증상으로는 이제 주로 코골이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코골이 자체가 전부 다 수면무호흡증은 아니긴 하지만요. 환자가 코를 심하게 고는 게 이제 그 옆에 배우자라든지 같이 자는 사람에 의해서 코골이라든지 숨을 안 쉰다든지 그럼 보통 얘기하는 게 배우자가 봤을 때 숨을 안 쉬고 멈췄다가 갑자기 몰아서 쉬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수면 중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다 보면 환자가 자기가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갑자기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낮밤으로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몸이 버티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수면무호흡증 이런 것 자체가 무호흡증
자체보다는 뭐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안 되는 게 누적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주로 오전에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혈압을 재보면 오전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약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약을 써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의 3분의 2 정도까지는 이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혈압 조절도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그 산소호흡이 잘 안 되다 장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부정맥 폐고혈압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 환자에 있어서 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으면 이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는 동안에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게 되면 부정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 그 외에 또 산소공급이 계속 잘 안 되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이 되다 보니까 뇌 중풍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라든지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자고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자는 중에 자꾸 이제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자꾸 타는 느낌 좀 난다든지 이런 식도 역류 질환, 그 외에 소아에 있어서는 야간뇨를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인에 있어서 발기부전 같은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이렇게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되게 이런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그 외국에서 이제 그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대단히 환자들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관찰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과 같이 이제 수면무호흡증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 전에 이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그런 실험은 못할 것 같은데 일부 군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했고 10년 동안 일부 군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압기라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지켜봤을 때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있어서는 치료한 군에 비해서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한 5배 정도까지 더 많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 확률도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간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비슷한 정도 위험성으로 낮아졌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며 대사 균형을 관장하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수면의 질이 건강을 결정짓는 셈인데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만성 피로는 물론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밤에 잘 때 옆에서 와이프가 자는데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진료 좀 보라고 해가지고 진료 보러 왔습니다. 혹시 낮에 많이 졸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낮에 일하다 보면은 깜빡깜빡 졸릴 때가 많아서 커피를 맨날 마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하진 않으셔요? 머리 아프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호흡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수록 혈액 내 산소의 농도는 저하된다. 이로 인한 반복적인 각성은 깊은 수면을 방해해 만성 피로, 낮 동안 졸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직장 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환자는 주간졸음 증상과 코골이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수면당 검사라는 진단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수술 또는 양압기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을 앓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하다. 수면 다원 검사란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의 전 과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는 동안 호흡이나 맥박, 움직임, 코골이, 혈중 산소 포화도, 뇌파 등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무호흡의 빈도와 심각도를 평가하며 당원 검사 외에도 기도의 폐쇄 부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양압기 쓰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이게 입으로 호흡을 해서 그런지 좀 자다 깨는 경우도 있었고 자체가 좀 코에 이렇게 뭔가 장치가 있다 보니까 좀 자다 깨는 일이 잦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없었나요? 잘 쓰고 잔 날은 그래도 뭔가 중간에 잠도 잘 안 깨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덜 아프고 확실히 좀 개운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양압기 쓰면서 가족들은 좀 어떻다고 하던가요? 안 그래도 이렇게 평소보다 좀 잠도 잘 자는 것 같고 이렇게 무호흡증도 많이 없어져서 안심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의 대부분이 비강에서 시작해 인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는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도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수면무호흡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인데 양압기 치료를 통해서 혈압 같은 것도 잘 조절되게 되었고요. 또 낮에 졸린 증상이라든지 두통 등의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집니다. 다만 양압기는 보조적인 장치로서 잘 때마다 항상 써야 하고 썼을 때만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압기에 익숙해지고 꾸준히 잘 쓰는 것이 어떤 수면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일반적으로 양압기를 처방하게 된다. 양압기는 수면 활동 중 막히거나 좁아진 기도에 공기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보조도구로 숙면을 방해하던 원인을 차단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구조적 문제로 보존적 치료가 어렵다면 비중격 교정술 등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장기간 되면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뇌출혈 위험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코골이라든지 주간 졸음 증상 같은 수면 무호흡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수면다운 검사라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진료가 필요한 수면 질환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은 매일 밤 위험한 상태에 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중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들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졸음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면은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소아 코골이도 있다고요. 네, 소아 코골이 환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는 동안에 코골이를 심하게 하거나 성인처럼 심한 경우에는 무호흡증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의 보통 일반적인 특징은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편도선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입안에 보시면 목쪽 양쪽으로 해서 편도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의 그 숨길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이런 아이들에 있어서 이제 전형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숨을 잘 못 쉬다 보니까 구강호흡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또 이런 구강호흡을 오래 하게 되다 보면 옆에 오른쪽에처럼 얼굴이 길어지고 턱이 좀 덜 발달하고 이런 부정교합이 생기는 아데노이드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가 소아 코골이가 있는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통 보호자분들이 많이 관찰하게 되는 거는 이제 심하게 코를 곤다든지 잠자면서 자꾸 숨을 안 쉰다든지 또 음식 호흡 곤란이라든지 편도선이 너무 커서 음식을 잘 못 삼킨다든지 또한 이제 잘 때 자꾸 옆으로 많이 자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잘 못 자고 방을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엎드려 잔다든지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자면서 많이 식은땀을 좀 많이 흘리거나 네. 아니면 또 고개를 많이 뒤로 젖히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자야지 숨길이 좀 열려서 애가 좀 편하니까 많이 고개를 뒤로 많이 제끼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이제 심한 애들에 있어서는요. 누워서 못 자고 앉아서 자거나 어디 이제 보자나 침대 이런 데 기대서 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애들의 특징은 그 낮에 되게 좀 많이 졸려하는 애들도 있고 네. 또 하나 아침에 좀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애를 학교가 보내려고 깨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매우 산만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저희도 매래 이제 환자들 들어오면 딱 특징이 이런 애들은 가만히 못 앉아 있고 보호자가 앉아서 이제 뭐 하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산만한 애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애들이 자는 동안에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좀 잘 못 크고 그래서 네. 키도 작고 체중도 잘 안 느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또한 이제 또 밤에 잘 때 자꾸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 수면 무호흡증도 일으키는 합병증이 있을까요? 네, 이 소아들도 사실 되게 많이 다양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는 동안에 원래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못 나오고 해서 키가 잘 안 크다든지 네. 또래에 비해서 또 체중이 좀 많이 안 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낮에 집중을 잘못하고 많이 졸려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행동이라든지 학습 장애 또 그러니까 이런 애들 특징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좀 많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단기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 이런 소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놔뒀을 때는 심혈관계 합병증까지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신경 인지 기능 발달에 악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아에 있어서 ADHD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소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ADHD 빈도도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런 환자들이 이제 보통 많이 동반하는 증상이 구강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입을 자꾸 벌리고 자다 보니까 자꾸 앞에서 사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아데노이드 얼굴로 이제 변형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데노이드 얼굴로 한번 변형이 되고 나면 이거는 이제 가역적이지 않은 거라서 네. 좀 계속 평생 갈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을 하려면 아무래도 입속을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네,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심됐을 경우에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안을 서랍자로 눌러서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목젖이 되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네. 목젖이 많이 쳐져 있고 또 목젖 주변으로 목젖 주변에 연구개가 되게 많이 쳐져 있는 현상을 보이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기서 좀 혀가 좀 약간 많이 두꺼워져 있거나 많이 크거나 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이제 뭐 편도선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도 편도선이 되게 많이 커서 막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시경을 통하면 좀 더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겠네요. 네, 저희가 항상 외래 오게 되면 입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상기도 쪽에 어떤 폐쇄 부위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내시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내시경 사진은 코 안을 들여다본 것이고요. 아래쪽에 이 내시경 사진은 코 뒤쪽, 그러니까 비인두 쪽을 확인한 건데요. 코 안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여기처럼 비용종이라서 코에 물혹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축농증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세로 칸막이라고 해서 비중격인데 이게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코막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코 안에 합의각계라 해서요. 아래 콧살이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하얗게 창백하면서 이렇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 있는 경우에는 비염으로 인해서 합의각계 비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그림에서처럼 비인두 쪽을 봤을 때요. 코 맨 뒤쪽에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목 안에 편도선과 비슷한 조직이 코 뒤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코편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데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뭐 양성이라든지 이런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두를 통해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후두 쪽까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요. 후두를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이 이런 유두종과 같은 이런 게 종양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낭종이라 해서 물혹 같은 게 이제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목소리 변화도 같이 동반을 하는데요. 이런 성대에 폴립이 있어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표준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병원에 하룻밤 와서 이 머리나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붙이고 하는 검사인 수면 다운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파라든지 또 코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 또 그리고 눈 주변에 이제 붙여서 눈의 움직임을 이제 확인해서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잠이 어느 정도 부분이 된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심전도라든지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그 손가락에 붙여서 산소 포화도를 본다든지, 그리고 벨트를 가슴이나 배에 이제 해서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봐서 중추성인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인지 보는 여러 가지 이거 이렇게 검사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그 가장 표준적인 검사 방법이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거 검사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네. 의료보험이 안 되고 비용이 비싸서 잘 진행을 못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의료보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접근도가 높아지고 또 이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진단법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성인에 있어서 이제 무호흡, 저호흡 기준 같은 경우는 무호흡 같은 경우는 10초 이상 호흡량이 90% 이상 감소된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예 숨을 안 쉰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또 저호흡 같은 경우는 10초 이상 호흡량이 30% 이상 감소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네, 이렇게 수면 다원 검사를 한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내리시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무호흡, 저호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잠을 잘 때 환자마다 자는 시간이 다 달라서 시간당 잘 때 1시간에 무호흡이 몇 번 있는지 저호흡이 몇 번 있는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각각 무호흡 지수, 저호흡 지수라고 하고요. 그 두 개를 더한 값인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시간에 15번 이상이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고, 네. 이게 15회가 되지는 않지만 5회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5회 미만을 정상이라고 하고요. 5에서 15회 사이인 경우에는 여기서처럼 이제 증상들, 그러니까 뭐 자면서 불면증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또는 자면서 호흡 중지가 있다든지, 또 배우자분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거나, 또 고혈압이라든지 관상동맥, 뇌동맥, 뇌혈관 질환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나누는 기준도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 저호흡 지수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5 미만인 경우에 정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5에서 15 사이인 경우에는 경증, 15에서 30 사이인 경우에는 중등도, 30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는 동안에 또 정상적으로는 산소 포화도 90% 이상 유지가 돼야 하는데요. 이게 90%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85에서 90 사이를 경증, 75에서 85 사이를 중등도, 75% 밑으로 떨어질 때는 중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잠을 자면서 일시적으로 숨을 쉬지 않게 되면 본인도 또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중증도와 또 환자분들의 어떤 그 구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증인 경우에 심하지 않고 저희가 수면당 검사를 해봤을 때 반드시 누워서 잘 때랑 옆으로 잘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체위스탱 수면무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옆으로 자면 되게 정상처럼 많이 완화되고, 반드시 누워 자면 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보존적 치료로 옆으로 잘 주무시라고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는 술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그러면 술을 좀 드시지 말라고 하거나,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체중 감량만으로도 경증 환자들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편도선이 좀 많이 크고, 그리고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 중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해 보기도 합니다. 네. 뭐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편도선 절제술과 코골이 수술을 이제 하는 건데요. 또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 외에 또 이제 심하지 않고 턱이 좀 덜 발달하고 턱이 약간 뒤로 좀 뒤로 이렇게 하악 후퇴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구강내 장치를 해서 턱을 앞으로 빼주는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양압기라고 해서 잘 때
마스크처럼 쓰고 자면서 환자분이 숨을 안 쉬는 게 있으면 강제로 공기를 주입해 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경증, 중등도, 중증 상관없이 다 시행할 수는 있긴 합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양압기 치료가 있었습니다. 양압기 치료 어떤 치료일까요? 양압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 숨을 안 쉬면 공기를 강제로 주입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잘만 쓰면 가장 효과는 좋다고 말할 수는 네. 있고요. 다만 이게 기계가 인식을 해서 환자분이 숨을 안 쉬면 공기를 강제로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사실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민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잠들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산소 마스크 같은 걸 계속 쓰고 있어야 해서요.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옆에 사는 배우자가 좀 싫어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만 쓰면 치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할 게 저희가 안경이나 보청기 쓰는 것처럼 네. 안경이나 보청기를 쓰고 있으면 쓸 때는 잘 보이고 잘 들리지만 안 쓰면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쓸 때는 치료가 되지만 안 쓰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걸 한 몇 년, 몇 달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래 보니까 마스크도 종류가 좀 여러 개인가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많이 불편하고 쓰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환자분들이 장기간 오래 쓰려면 환자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요. 마스크가 뭐 여기처럼 콧구멍 타입으로 이제 콧구멍만 덮는 거 아니면 코 전체를 덮는 비강령이라든지 또 구강호흡이 심해서 입으로 바람이 자꾸 새는 환자들이 있어던 얼굴 전체를 덮는 안면형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스크가 있고 이거 외에도 요즘 계속 더 새로운 마스크들이 개발되고 있고 합니다. 네, 앞서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하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구강내 장치는 이 그림에서처럼 턱이 좀 덜 발달해 있거나 턱이 작거나 턱이 뒤로 이렇게 처져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는 턱 뒤에 숨길이 공간이 좁습니다. 여기서처럼. 근데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는 잘 때 우리 그 권투 선수 옛날에 끼던 마우스피스 같이 네. 입안에 이렇게 끼우고 자면요. 아래 턱을 앞쪽으로 좀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그림에서 아래 그림에서처럼 뒤에 숨길이 좀 넓어져서 숨을 잘 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증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등도 정도까지는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잘 쓰는 환자들이 있어서는 좀 편해하는 환자들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장기간 썼을 때 그 악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여기 악관절이 좀 아프다거나 약간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압기와 이런 구강 내 장치로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수술을 택해야 될 텐데요. 수술적인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수술적인 치료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게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아래쪽에 편도선이 많이 큰 경우에는 먼저 편도선 절제술을 먼저 한 다음에요. 네. 그 목젖이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특징은 목젖 위에 연구개라고 하는 이 부위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은 이 부위에 연구개 일부 점막을 잘라서 당겨서 이렇게 꼬매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좀 약간 이런 점막을 잘라내지 않고 점막 안쪽으로 해서 그 실을 넣어서 계속 녹는 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꼬매서 이 점막을 당겨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만하지 않고 편도선이 크면서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등도 정도까지 환자까지가 대상이긴 한데 마른 환자에 있어서는 중증도 시도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들 이걸 시행했을 때도 어떤 환자들에 있어서는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수술 방법입니다. 설화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요. 이제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재까지 도입이 안 됐고 이제 곧 조만간 도입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몸 안에 이러한 그 어떤 장치를 삽입을 해서 이 삽입을 하고 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극이 나와서 이게 하나는 설화신경 쪽으로 이제 가고 하나는 폐 쪽으로 가서 환자분이 자다가 숨을 못 쉬거나 이제 그러면 이거를 기계가 감지해서 이 설화신경을 자극을 해서 숨길이 혀 뒤쪽에 숨길이 열리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중증의 환자에 있어도 많이 효과가 있고 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많이 치료 효과가 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도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도입될 것 같아서 추후에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었던 소아코골이는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소아코골이가 성인보다는 좀 더 치료 방법이 좀 더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소아애들에 있어서는 편도선이라든지 코 뒤에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소아애들을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보통 소아애들이 있어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만 좋아진 경우가 한 8, 90%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소아애들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비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제 환자 같은 경우도 뭐 초등학생인데 막 100kg 나가고 이런 애들도 네. 있거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하나만으로 좋아지진 않고요. 수술 이후에 또 체중 감량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애들이 잘 못 쓰긴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른처럼 양압기를 써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애들은 양압기를 사실 잘 못 쓰는, 가만히 자면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치과 쪽에서 보통 하긴 하는데 상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장기 때 약간 좀 벌려주거나 해서 코 속의 공간을 넓혀주거나 하는 급속 상악 확장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좀 비용이 좀 더 비싼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상기도 금기능 강화 훈련을 좀 약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뭐 집에서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코가 많이 막힌다거나 비염 때문에 구강호흡이 좀 많이 심해서 있는 코골이가 있거나 이런 애들에 있어서는 비강 내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비염 치료 약제인데 류코트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어떤 그런 약제를 써볼 수도 있긴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가족이 함께하면 나름 알아차리기는 쉬운 질환인데 그래도 자다가 깨워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다가 숨을 코골이 너무 심하다거나 무호흡이 좀 너무 있어 자꾸 깬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잘 때 옆으로 좀 자게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다든지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하면 체중 감량이라든지 절주를 좀 권해볼 수 있겠고요. 또 그래도 잘 안 되고 계속 한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병원을 가서 좀 치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점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네, 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혈관, 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합병증 발생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아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키가 안 크다든지 체중이 안 는다든지 이러한 성장 장애라든지 또 낮에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습 장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치료 또 그리고 소아 코골이 환자들이 대부분 구강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노이드 얼굴로 이제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런 변형되는 얼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기에 빨리 잘 치료를 해야지 그런 얼굴 변형까지 가지 않게 되고요. 또 그런 얼굴 변형이 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커서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예전에는 수면다원 검사라든지 어떤 이런 양압기 치료 사실 이런 양압기가 상당히 고가의 비싼 장비입니다. 네. 현재까지 사실 양압기 장비가 국산은 없고요. 다 비용이 구매를 하신다면 한 1, 200 가까이 되는 되게 비싼 장비라서 예전에는 이걸 본인이 다 돈을 주고 개인이 사서 했어야 하는데 네. 지금 다행히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어떤 렌트 개념을 해서 빌려서 잘 쓴 기록만 있으면 계속해서 렌트를 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적이라든지 이런 거 접근도가 많이 좋다 보니까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잘 치료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베개의 높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그 숨길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서요.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개가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고개가 뒤로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반듯하게 숨길이 유지가 안 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운 게 필요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고개가 몸과 반듯하게 되는 정도의 적당한 높이가 좋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위성 수면 무호흡 환자들,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게 권장되는 환자들이 있어서는 사실 옆으로 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옆으로 자게 될 때는 어깨 높이가 있어서 사실 반드시 누웠을 때 높이로 베개가 높이면 고개가 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 권장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어깨 높이 생각해서 그것만큼 생각해서 약간 고개가 반듯하게 될 수 있는 정도로 약간 적당하게 높은 게 권장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코골이를 방치하면 치매가 올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론적으로는 치매도 되게 많이 생긴 것으로 최근에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영국에서 이제 2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4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대단히 대규모 장기간의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에 있어서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 치매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봤더니 치매 발생률이 한 12% 정도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있어서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산소 공급과 이제 연관 있는 혈관성 치매는 뭐 거의 30% 가까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정상인과 비슷하게 위험성이 낮아지더라. 또 하나 그 연구에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수면무호흡증이 젊은 나이에 진단된 환자들이 있어서 치매가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젊은 환자들을 방치했을 때 나중에 치매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정상만큼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네모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혈관 질환의 적신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는 동안에 그 산소 공급이 계속 안 되고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뇌혈관 질환의 어떤 적신호 내지는 경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이동찬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 이주영입니다. 요즘 방송을 통해 빠르게 유행 중인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분명 좋은 운동일 수 있지만 평소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달리기로 인해 큰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달리기를 위한 발목 강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달리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평소 발목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강화 운동은 탄력 밴드를 이용한 발목 강화 운동입니다. 먼저 탄력 밴드를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리를 운동하고자 하는 발목에 끼워주시고 다리를 들어주겠습니다. 이때 다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한 손으로 허벅지의 무게를 줄여준 상태에서 탄력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발목을 펴주시면 되는데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여 주시면 뒤쪽에 있는 장단지근이 수축을 하게 되고 무릎을 약 30도가량 구부려서 발목을 수축하여 주시면 뒤에 있는 가자미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탄력 밴드의 장점 중 하나는 스스로 텐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충분히 종아리 근육의 수축이 느껴질 만큼 강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길이가 짧아질수록 탄력이 세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본인이 횟수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뒤쪽에 종아리 쪽의 근육을 많이 강화를 했다면 이번에는 앞쪽으로 지나가는 앞정강근을 강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운동과 마찬가지로 고리 형태로 탄력 밴드를 만들어 주시고 발바닥으로 고리가 가게 위치시켜 준 후 이번에는 남아있는 밴드를 반대쪽 다리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때 이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당겨지는 텐션을 느끼시면서 거리를 조절하셔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는데 손으로 가볍게 무릎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발목에 집중해서 발목을 천장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발목 강화의 목적을 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을 잡은 손으로 무릎을 잘 고정해서 무릎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 고정된 무릎에서 발목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뒤쪽의 종아리 근육, 두 번째는 앞쪽의 정강 근육, 이번에 세 번째는 옆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리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운동과 같게 발바닥으로 고리를 끼워 주시고 반대편 다리로 나머지 밴드를 밟아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뒤꿈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들어서 앞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몸이나 무릎, 다른 신체 부위는 움직이지 않고 발목에만 집중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지나는 긴 종아리근이나 짧은 종아리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안쪽으로 지나가는 종아리 근육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밴드를 고리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남아있는 부분을 먼저 운동하지 않는 발로 밟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운동하는 발을 교차해서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발목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력 밴드의 탄력을 느끼면서 엄지 발가락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지나가는 뒤정강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으로는 수건과 무게가 1kg 미만 정도 되는 가벼운 아령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건과 아령을 통해서 이번엔 전반적인 발목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건을 운동하고자 하는 발의 앞쪽에 넓게 옆으로 펴줍니다. 아령을 반대편에 수건 끝에 올려주시고 운동하는 발을 수건 위에 올린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서 안쪽으로 아령과 함께 수건을 돌려서 가져오는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한번 안쪽으로 진행하고 나면 아령과 수건 위치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수건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아령과 수건을 발가락의 힘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의 주변의 근육들을 통해서 운동도 되고 평발이나 발바닥에 평소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달리기를 위한 발목 강화 운동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평소 저희가 접하는 모든 운동들에는 발목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저와 했던 운동을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발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